인과 법칙에 대한 엄밀한 공식, 즉 현재를 정확히 알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명제에서 틀린 것은 결론이 아니라 전제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현재를 모든 상세한 부분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챕터 1. 확률의 발견. 2035년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에서 가장 정밀한 입자 가속기 실험이 실패로 끝났다. 연구진은 전자의 위치를 소수점 아래 20번째 자리까지 정확히 측정하려 했지만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100여 년 전에 발견한 불확정성 원리가 여전히 그들 앞을 막아섰다. 위치를 더 정확히 측정할수록 운동량은 더욱 흐릿해졌고 운동량을 명확히 알려 할수록 위치는 불분명해졌다. 이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었다. 우주 자체에 내재된 근본적 특성이었다. 같은 해 도쿄의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는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 설계가 예상치 못한 오차를 보였다. 엔지니어들은 양자 터널링 효과로 인해 전자가 절연체를 통과하는 현상을 완벽히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각 전자가 장벽을 뚫을 확률은 계산할 수 있었지만 정확히 언제 어떤 전자가 통과할지는 알 수 없었다. 제품의 성능은 이런 무수한 확률 사건들의 총합으로 결정되었다. 204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공지능은 새로운 종류의 문제에 직면했다. 센서가 아무리 정밀해져도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완벽하게 측정할 수는 없었다. 레이더파가 자동차를 관측하는 순간 광자의 운동량이 자동차에 전달되어 미세한 변화를 일으켰다. 이 변화는 거시적 물체에서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지만 완벽한 예측을 요구하는 시스템에서는 결정적인 한계가 되었다. 병원의 의료진은 MRI와 CT스캔의 정확도가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깨달았다. 더 강한 자기장을 사용하면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분자의 운동 상태를 더 크게 교란시켰다.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려는 노력 자체가 세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딜레마가 발생했다. 의사들은 진단의 정확성과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점을 찾아야 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고빈도 거래 알고리즘이 예상치 못한 한계에 부딪혔다. 시장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측정하려 할수록 측정 행위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나노초 단위로 거래하는 시스템들이 서로의 관찰과 반응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냈다. 시장의 미시 구조는 마치 양자 시스템처럼 관측자의 개입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는 대기의 상태를 더욱 세밀하게 모니터링했지만 날씨 예측의 정확도는 여전히 일정 수준을 넘지 못했다. 온도, 습도, 기압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려는 시도는 측정 장비가 대기와 상호작용하면서 미세한 교란을 일으켰다. 이런 교란들이 누적되어 나비 효과를 통해 예측 모델의 신뢰도를 제한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들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역학의 미시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정밀한 측정과 예측을 요구하는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했다. 더 정확한 관측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할수록 관측 대상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이는 인류 문명이 정확성과 예측 가능성에 기반해 발전해온 근본 전제의 균열을 만들었다. 공학자들이 완벽한 제어를 추구할수록 제어 불가능한 영역이 더욱 명확해졌다. 의사들이 정밀한 진단을 원할수록 진단 과정이 환자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했다. 경제학자들이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려 할수록 예측 시도 자체가 시장을 변화시키는 역설에 직면했다. 도시의 교통관제 시스템은 모든 차량의 위치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려 했지만 측정 신호들이 차량의 전자 시스템과 간섭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오차를 발생시켰다. 통신망이 조밀해질수록 상호 간섭도 증가했다. 완벽한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이 정보의 신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모순이 나타났다. 연구소와 대학에서는 불확정성이 단순히 측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자체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물리학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확률적 접근법을 개발했지만 공학과 의학, 경제학 분야는 여전히 확정적 예측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런 괴리는 점점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분자 수준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예측하려 했지만 불확정성 원리로 인해
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었다. 약물이 표적 단백질에 결합하는 과정은 확률적으로만 기술될 수 있었다. 임상시험 결과의 편차는 단순히 개체 차이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양자역학적 불확실성을 반영했다.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위성의 궤도를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하려는 시도가 한계에 부딪혔다. 위성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발사하는 레이더 신호가 위성의 궤도를 미세하게 변화시켰다. 이런 변화는 누적되어 장기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궤도 편차를 만들었다. 우주 임무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이런 현상들이 축적되면서 사회 전반에서 확률과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완벽한 예측과 제어에서 멀어지는 듯한 이상한 역설이 나타났다. 인류는 더 정밀한 도구를 개발할수록 현실의 근본적 불확실성과 더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챕터 2. 과학의 재설계, 불확실성의 수용.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의 연구소와 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고되면서 과학계는 근본적인 방법론적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결정론적 접근법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누적되었고, 연구자들은 불확정성을 제거 대상이 아닌 자연의 본질적 특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물리학 연구소들이었다. 입자 가속기를 운영하는 연구팀들은 더 이상 정확한 측정값을 얻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 확률 분포의 패턴을 분석하고 불확실성 자체의 구조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연구 목표를 전환했다. 유럽 원자핵 연구기구에서는 힉스 입자 발견 이후의 모든 실험을 확률론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설계했다. 단일한 정확한 값을 찾으려 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결과의 확률 공간을 매핑하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화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다. 분자 설계 연구소들은 특정 분자 구조를 정확히 예측하려는 시도를 포기했다. 대신 분자 상호작용의 확률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원하는 특성을 가진 분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조건을 찾는 방법을 개발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화학연구소는 전체 연구 인프라를 확률 기반 실험으로 재편했다. 한 번에 수천 가지 분자 변형을 동시에 합성하고 그 중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유용한 특성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생명과학 분야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정밀한 수술적 개입에서 확률적 개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크리스퍼 기술을 사용하는 연구팀들은 특정 유전자를 정확히 교체하려 하지 않고 유전자 풀 전체에 확률적 변화를 도입한 후 유리한 변이가 자연 선택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세포 배양 실험실을 거대한 확률 실험장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개의 세포에 각기 다른 조건을 적용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포 반응 중에서 치료에 유용한 패턴을 발견하는 방식이었다. 공학 분야에서도 설계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완벽한 칩을 만들려는 시도를 포기했다. 대신 불량률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교화했다. 삼성전자와 TSMC는 웨이퍼 수준에서 발생하는 확률적 결함을 미리 계산에 포함시키고 전체 수율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생산 공정을 재설계했다. 개별 트랜지스터의 완벽함보다는 시스템 전체의 확률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건설업계에서는 구조물의 절대적 안전성 대신 위험 확률의 정밀한 계산이 핵심이 되었다. 교량과 고층 건물의 설계에서 모든 하중을 정확히 예측하려는 시도는 포기되었다. 대신 예측 불가능한 하중 변화에 대한 구조물의 확률적 반응을 모델링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설계를 찾는 방법이 표준화되었다. 의료 분야의 변화는 환자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사들은 더 이상 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추구하지 않았다. 대신 환자 개인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많은 치료 옵션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공 확률을 보이는 조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모든 환자를 확률적 치료 프로토콜에 따라 관리했다.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치료 방향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런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과학 연구의 근본 구조가 바뀌었다. 학술 논문에서는
더 이상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확률 분포와 불확실성의 범위를 상세히 기술하고 후속 연구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표준 형식이 되었다. 네이처와 사이언스 같은 주요 학술지들은 편집 기준을 바꿔 확률적 결론만을 담은 논문들을 우선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했다. 연구비 지원 기관들도 평가 기준을 전면 수정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연구 목표 대신 불확실성을 탐구하고 활용하는 연구 계획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과 유럽연구위원회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높은 연구 프로젝트들을 집중 지원했다. 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이 완전히 재편되었다. 정확한 답을 찾는 훈련 대신 확률을 계산하고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모든 학과의 핵심 커리큘럼이 되었다. 공과대학에서는 설계 과목에서 학생들에게 실패 확률을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했다. 의과대학에서는 정확한 진단보다 확률적 치료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임상교육을 진행했다. 산업계와 학계의 협력 방식도 변화했다. 기업들은 대학 연구소에 명확한 기술 개발 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예상치 못한 발견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투자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 기업들은 대학과의 공동 연구에서 구체적인 성과물 대신 확률적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이런 변화의 결과로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선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술 발전 대신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돌파구가 더 자주 나타났다. 연구자들이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면서 기존 이론의 틀을 벗어난 현상들이 더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과학은 점진적 축적보다는 확률적 도약을 통해 발전하는 새로운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다. 챕터 3. 확률적 경제체제, 불확실성이 만든 새로운 시장.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변화는 곧 경제 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되었다.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결과보다 확률적 혁신을 추구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투자와 수익 모델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 분석가들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확정적인 재무지표 대신 불확실성 지수를 새로운 핵심 변수로 도입했다. 골드만삭스가 2019년 발표한 새로운 기업 평가 모델은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 모델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가 주요 평가 기준이 되었다. 전통적인 매출 성장률이나 수익성 지표보다도 기업이 보유한 불확실성 활용 역량이 더 높은 가중치를 받았다.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보다 갑작스러운 기술적 돌파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했다. 벤처 캐피털 업계의 투자 철학도 완전히 바뀌었다. 세콰이아 캐피털과 안드리센 호로비츠 같은 주요 투자사들은 명확한 사업 계획과 예측 가능한 시장 전망을 가진 스타트업 대신 의도적으로 불확실한 영역을 탐구하는 기업들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투자 심사에서는 창업자가 얼마나 정확한 계획을 세웠는지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가 되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등장했다. JP모건 체이스는 2020년 불확실성 파생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확률에 투자하는 구조였다. 투자자들은 정확한 예측을 통한 수익보다는 불확실성 자체가 가져다주는 가치 변동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보험업계는 이런 변화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AIG와 취리 인슈어런스 같은 대형 보험사들은 기존의 위험관리 모델을 폐기하고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전통적인 보험이 예측 가능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기업 경영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5년 단위의 장기 전략 계획을 폐기했다. 대신 분기별로 전략을 재검토하고 예상치 못한 기회가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사업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구조를 구축했다. 애플은 2021년부터 제품 개발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고 연구개발팀에게는 명확한 목표 대신 탐구할 영역만을 제시했다. 인사관리 시스템도 이에 맞춰 변화했다.
구글은 직원 성과 평가에서 목표 달성도 대신 불확실성 탐구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예상한 결과를 정확히 달성한 직원보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발견이나 혁신을 이끌어낸 직원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승진 기준도 안정성과 신뢰성보다는 창의성과 적응력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공급망 관리에서도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제조업체들은 효율성과 비용 최적화를 목표로 하는 저스트 인치 타임 시스템을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여유분과 중복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토요타와 제너럴 모터스는 공급업체 다변화를 극대화하여 예상치 못한 공급 중단이 발생하더라도 오히려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소비자 시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예측 가능한 제품보다 예상치 못한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는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사용자의 기존 취향과 완전히 다른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추천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아마존은 상품 추천에서 예측 가능한 선택 대신 무작위성을 포함한 추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은행과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도 바뀌었다. 시티그룹과 웰스파고는 안정적인 소득과 신용 등급보다는 차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사업 계획서의 정확성보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대출 승인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정부의 경제정책도 이런 흐름에 맞춰 조정되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22년부터 통화정책 결정에서 경제 예측 모델의 가중치를 줄이고 예측 불가능한 경제 변동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우선시했다. 금리 결정도 경제 지표의 정확한 분석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경제 전체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국제 무역에서도 새로운 패턴이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는 2023년 무역협정에서 예측 가능한 관세 체계 대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관세 시스템을 도입했다. 각국은 안정적인 무역 파트너십보다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역동적인 무역 관계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전통적인 경제 이론의 기초를 흔들었다. 효율적 시장 가설과 합리적 기대 이론 같은 경제학의 핵심 개념들이 새로운 현실과 맞지 않게 되었다. 경제학자들은 불확실성을 변수가 아닌 경제활동의 본질적 요소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이론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경제는 균형을 추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균형과 예측 불가능성을 통해 발전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되었다. 챕터 4. 확률적 정의, 법률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 경제 시스템의 변화가 가져온 파급 효과는 곧 사법체계에도 도달했다. 2023년 말 덴마크 대법원은 한 민사소송에서 전례 없는 판결을 내렸다. 계약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계약 조건을 명확히 위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위반 당시의 상황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배상 금액을 확률적으로 산정했다. 판사는 계약 이행의 가능성이 애초에 불확실했던 상황에서 위반에 대한 책임도 그 불확실성에 비례해야 한다. 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법조계에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법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이 이듬해 유사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고 곧 다른 국가들도 뒤따랐다. 법적 책임의 개념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법학에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전제로 책임을 판단했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는 행위 당시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적 요인들을 법적 판단의 핵심 요소로 고려했다. 형법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일어났다. 노르웨이 대법원은 2024년 한 사기 사건에서 의도의 불확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도입했다. 피고인의 범죄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의도의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이는 전통적인 형법 이론의 근간인 명확한 범죄 의도라는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법학자들은 처음에는 이런 변화에 저항했다. 법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은 법치주의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 이런 접근 방식이 더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학계의 태도도 점차 변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법철학자 마가렛 헨스는 2024년 발표한 논문에서
법적 확실성이라는 환상을 포기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더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이런 변화는 계약법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다. 계약의 이행 불가능성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이 완전히 달라졌다. 전통적으로는 계약 당사자들이 모든 가능한 상황을 예상하여 계약서에 명시해야 했지만,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 자체를 계약의 핵심 요소로 포함시켰다.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조건들 대신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원칙과 책임 분배 방식이 명시되었다. 국제법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25년 한 영토 분쟁 사건에서 영토 주권의 확률적 성격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역사적 증거가 불완전하고 상충하는 상황에서 재판소는 각 당사국의 주권 주장에 확률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쟁 지역의 관리 권한을 배분했다. 이는 영토 주권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베스트팔렌 체제 이래의 전통적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다. 이런 법적 변화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정의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전통적인 정의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공정한 처벌과 보상을 의미했다. 하지만 새로운 정의 개념에서는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정의로 여겨졌다. 완전한 공정성 대신 상황적 적절성이, 일관된 처벌 대신 맥락적 대응이 중요해졌다. 법학교육도 이에 따라 변화했다. 전 세계 로스쿨에서는 전통적인 판례 연구와 함께 확률 이론과 의사결정 과학을 필수 과목으로 도입했다. 미래의 법조인들은 명확한 답을 찾는 것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했다. 이런 법적 변화는 사회 전체의 갈등 해결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은 분쟁을 법정으로 가져가기보다는 확률적 조정 시스템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개인들 사이의 갈등에서도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공존할 방법을 찾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챕터 5. 교육의 혁명, 확률적 사고의 세대.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재구성을 요구했다. 전통적인 교육이 정답을 찾고 암기하는 능력을 중시했다면, 새로운 시대의 교육은 불확실성 속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교과 과정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었다. 초등교육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기존의 수학교육에서는 명확한 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목표였지만,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핵심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아이들은 더하기와 빼기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을 익혔다.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게임을 통해 확률의 개념을 체득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선택 상황에서 가능성을 계산하는 연습을 반복했다. 언어 교육에서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작가의 의도나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학생들은 하나의 텍스트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하고 각각의 해석이 가진 확률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훈련받았다. 토론 수업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관점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을 배웠다. 과학교육의 변화는 더욱 근본적이었다. 전통적인 과학교육에서는 자연현상의 법칙을 발견하고 예측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새로운 과학교육에서는 모든 측정과 관찰에 내재된 불확정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물리실험에서 학생들은 정확한 값을 구하기보다는 측정 오차의 범위와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화학 반응에서도 반응 속도나 수율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역사 교육에서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역사적 발전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학생들은 특정 시점에서 여러 선택지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각 선택의 확률과 그 결과를 분석하는 훈련을 받았다. 역사의 필연성보다는 우연성과 불확실성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을 깊이 있게 학습했다. 중등교육에서는 이러한 기초 위에서 더욱 정교한 확률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했다.
새로운 필수 과목인 의사결정과학에서는 베이지 정리, 게임 이론, 리스크 분석 등을 다루었다. 학생들은 제한된 정보와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했다. 이는 단순한 이론 학습이 아니라 실생활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능력이었다. 문학과 예술 교육에서도 확률적 사고가 도입되었다. 창작 과정에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독자나 관객의 다양한 반응을 예측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훈련받았다. 작품의 완성도보다는 창작 과정에서의 선택과 그 불확실성을 다루는 능력이 평가 기준이 되었다. 대학 교육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모든 전공 분야에서 확률론과 통계학이 필수 과목이 되었고 전통적인 전공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경제학과 심리학, 물리학과 사회학, 문학과 수학이 융합된 새로운 학문 분야들이 등장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든 현상을 확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었다. 연구 방법론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연구가 명확한 가설을 검증하거나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에서는 불확실성의 범위를 줄이고 가능성의 분포를 더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결과가 가진 한계와 불확실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의무로 여겼다. 교육 평가 방식의 변화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전통적인 정답 위주의 객관식 평가는 사라지고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 과정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다. 학생들은 문제의 답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따라 평가받았다. 틀린 답을 제시하더라도 논리적이고 확률적으로 타당한 추론 과정을 보여준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 변화의 결과는 놀라웠다. 새로운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는 기존 세대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보였다. 이들은 절대적 진리나 확실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도출하고 새로운 정보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자신의 판단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새로운 세대의 가장 특징적인 면은 실패에 대한 인식이었다. 전통적인 사고에서 실패는 잘못된 선택이나 부족한 능력의 결과로 여겨졌지만 이들에게 실패는 단순히 낮은 확률의 결과가 실현된 것일 뿐이었다. 따라서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이고 다음 판단에 활용하는 자료로 여겼다. 갈등 상황에서의 대응도 달라졌다. 기존 세대가 자신의 입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면 새로운 세대는 서로 다른 관점이 각각 나름의 확률적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들은 논쟁에서 이기기보다는 서로의 불확실성을 줄여가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을 선호했다. 창의성의 개념도 바뀌었다. 전통적인 창의성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었다면 새로운 창의성은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그 중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능력이었다. 예술가들은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다양한 해석과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품을 추구했다. 직업 선택과 인생 계획에서도 이런 사고방식이 반영되었다. 이들은 하나의 직업이나 경력 경로에 매달리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하는 전략을 선호했다.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새로운 정보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이런 변화는 사회 전체의 의사결정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 기준이나 이념보다는 상황적 합리성이 중요해졌다. 사회 구성원들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실에서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챕터 6. 정치의 확률화. 이런 개인적 차원의 변화가 축적되면서 사회 전체의 의사결정 체계도 근본적인 변혁을 겪기 시작했다. 불확정성을 수용한 새로운 세대들이 정치와 행정의 주요 위치에 진출하면서 전통적인 정치 체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기존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 옳다는 전제하에 설계되었지만 불확정성을 이해한 사회에서는 다수의 의견조차 틀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정치인들의 언어부터 바뀌었다. 과거에는 확신에 찬 공약과 단정적인 미래 전망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는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접근으로 여겨졌다. 정책 제안 시에도 하나의 완벽한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여러 옵션과 각각의 예상 결과 그리고 그 확률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선거제도 자체도 변화를 겪었다. 단순히 한 명의 후보자나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복수의 선택지에 대한 선호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나 정책에 대해 지지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거나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상대적 선호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선거 방식은 절대적인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을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부 구성도 이에 맞춰 변화했다. 하나의 정당이나 연립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대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정책 영역별로 유동적인 연합을 형성하는 시스템이 등장했다. 경제정책에서는 A당과 B당이 협력하고 사회정책에서는 B당과 C당이 함께 일하며 외교정책에서는 또 다른 조합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이런 유연한 거버넌스 모델은 복잡한 현실 문제에 대해 더 다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행정부 내에서도 새로운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도입되었다. 중요한 정책 결정에 앞서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독립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조차 새로운 정보나 변화된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책 평가 시스템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다면적 평가를 수행했다. 하나의 정책이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다른 측면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정책 담당자들은 이런 복합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참여의 방식도 진화했다. 전통적인 시위나 청원과 같은 일방적 의사 표현보다는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선호되었다. 시민 배심원단, 무작위 추출 시민의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피드백 등이 정규 정치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참여 방식은 정치가 엘리트들만의 게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국제관계에서도 이런 변화가 반영되었다.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절대시하며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대신 글로벌 문제의 복잡성과 상호 연결성을 인정하는 다자간 협력 체계가 강화되었다. 기후변화, 전염병, 경제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도전에 대해서는 어떤 한 국가도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이었다. 따라서 각국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는 전략을 택했다. 외교 협상에서도 절대적 승리나 완전한 양보보다는 상황적 최적화가 목표가 되었다. 협상 당사자들은 서로의 입장에 일정한 불확실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유연한 조건부 합의를 선호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협정의 조항이 자동으로 조정되거나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면 재협상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이런 방식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서 더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했다. 경제정책 영역에서는 특히 큰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인 경제학이 시장의 효율성이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이념적 대립을 벌였다면 새로운 접근법은 경제 현상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전제로 했다. 정책 입안자들은 시장 메커니즘과 정부 개입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찾는 것에 집중했다. 재정 정책도 이런 사고방식을 반영했다. 고정된 세율이나 지출 계획보다는 경제 상황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적응형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특정 수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확대되거나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를 벗어나면 통화정책이 즉시 조정되는 시기였다. 이런 시스템은 인간 정책 담당자들의 판단 오류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지연을 최소화하면서도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법제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법적 판단에서 절대적 정의나 완벽한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어진 증거와 상황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재판관들은 자신의 판단에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판결문에 그런 한계를 명시했다. 또한 새로운 증거나 법리 해석이 나타날 경우 재심이나 판결 수정이 더 용이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형사처벌 시스템도 응보적 정의보다는 회복적 정의를 지향하게 되었다.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기보다는 범죄의 원인을 이해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피해자와 사회의 치유를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었다. 형량 결정에서도 고정된 기준보다는 개별 사건의 특수성과 당사자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선호되었다. 이런 정치적, 사회적 변화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사회 전체의 적응력을 높였다. 불확실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위기나 급격한 변화에도 사회가 붕괴되지 않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지고 질이 향상되면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불확정성을 받아들인 사회는 새로운 종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한 문제, 지나친 상대주의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 그리고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는 피로감 등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챕터 7. 확률적 사회 구조, 계층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질서. 이런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사회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출생, 교육, 경제적 배경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되었다. 계급과 계층은 비교적 고정적이었고 개인의 사회적 이동성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불확정성을 받아들인 사회에서는 이런 경직된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직업과 사회적 역할에 유동하였다. 기존에는 한 번 선택한 직업이나 역할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개인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주기적으로 역할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의사가 동시에 예술가로 활동하고 교사가 기업가로 변신하며 공무원이 연구자로 전환하는 일들이 빈번해졌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불확정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었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면 한 가지 기능에만 특화된 개인이나 조직보다는 여러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개인들은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려 노력했고 사회도 이런 다면적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교육 시스템도 이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편되었다. 고정된 커리큘럼과 전공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조합할 수 있는 모듈식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평생 학습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시스템이 되었다. 나이나 기존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새로운 분야를 학습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었다. 기업과 조직 운영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전통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계층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대신 프로젝트 기반의 임시팀 구성, 역할 순환제, 분산된 의사결정 구조 등이 널리 채택되었다. 한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리더 역할을 하다가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팔로워가 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이런 유동적 조직 구조는 개인의 잠재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의 고정적 직급 체계에서는 개인의 능력이나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정해진 역할에 묶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개인의 현재 능력, 관심사, 상황에 맞춰 최적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었다. 이는 개인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효율성도 향상시켰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변화했다. 기존에는 소득 재분배나 기회균 등을 통해 불평등을 해결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새로운 사회에서는 경제적 지위 자체가 유동적이 되면서 불평등의 성격이 달라졌다. 일시적이고 순환적인 불평등은 받아들이되 구조적이고 세습적인 불평등은 적극적으로 해소하려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다. 기본소득과 같은 경제적 안전망을 통해 개인이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강화하여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제한하고 대신 교육이나 창업 지원과 같은 기회 제공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 정치 권력의 분산과 순환도 중요한 변화였다.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주기적으로 권력을 교체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여전히 권력의 집중과 고착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추첨제, 임기 제한, 권한 분산 등을 통해 권력의 순환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었다. 특히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정책 결정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임시위원회나 시민 배심원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들은 특정 안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고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받았다. 이런 방식은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특정 직업이나 지위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각각의 역할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청소부가 의사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는 고정관념보다는 각자가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런 변화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존에는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였지만 이제는 더 유동적이고 다면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개인은 고정된 하나의 역할에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면모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유동적 사회 구조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역할과 지위의 불확실성은 일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안정적인 직업과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존재했고 지나친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기존 체계에 적응해 살아온 고령층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다. 또한 모든 역할이 동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문성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전문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문 인력 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챕터 8. 문화와 예술의 진화.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문화와 예술 영역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불확정성을 받아들인 사회에서 예술은 더 이상 완성된 작품이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었다. 대신 과정과 변화 그 자체를 표현하는 매체로 진화했다. 음악 분야에서는 연주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낳는 작품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작곡가들은 정확한 음표 대신 확률적 규칙과 가능성의 범위만을 제시했다. 연주자들은 주어진 틀 안에서 즉흥적으로 선택을 내려야 했고 같은 악보로도 완전히 다른 음악이 탄생했다. 이런 음악은 청중에게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한번 들었던 곡이라도 다시 들을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고 예측 가능한 멜로디나 리듬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이런 불확실성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되었다. 시각 예술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났다. 화가들은 캔버스 위에 고정된 이미지를 그리는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특별한 안료를 사용해 빛이나 온도에 따라 색이 바뀌는 그림,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해 형태가 달라지는 조각품들이 등장했다. 이런 작품들은 완성된 형태가 없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작품이었고 관람객은 창작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문학에서는 하나의 결말이 아닌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품들이 인기를 얻었다. 소설가들은 명확한 결론 대신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어떤 작품은 아예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결말을 동시에 제시하면서 모든 결말이 동등하게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독자들은 처음에는 이런 모호함에 불만을 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한 답보다는 질문 자체를 즐기는 법을 배웠다. 연극과 영화에서도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다. 배우들에게 대본의 큰 틀만 주고 구체적인 대사는 그 순간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는 연극이 등장했다. 관객들은 같은 제목의 연극을 여러 번 봐도 매번 다른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 영화에서는 여러 버전의 장면을 동시에 촬영해 상영할 때마다 무작위로 선택해 보여주는 작품들이 나왔다.
이런 예술적 변화는 사회 전반의 가치관 변화를 반영했다. 완성과 완벽보다는 과정과 경험이 중요해졌다. 정답을 찾는 것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겨졌다. 예술 작품의 평가 기준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기법의 완숙함이나 메시지의 명확성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지, 얼마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지가 평가의 핵심이 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문화적 변화가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정해진 답을 암기하도록 하는 대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가르쳤다. 수학 수업에서도 정확한 답을 구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탐구하는 것을 중시했다. 역사 수업에서는 하나의 해석을 정답으로 제시하지 않고 여러 시각을 동시에 다뤘다. 스포츠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승부 중심 경기보다는 과정과 협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기가 인기를 얻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도 매 경기마다 새로운 변수가 도입되어 선수들이 즉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종목들이 개발되었다. 승리보다는 얼마나 창의적으로 상황에 적응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되었다. 종교와 철학 영역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나타났다.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끊임없는 탐구 자체를 중시하는 사상들이 등장했다. 명상이나 수행도 특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매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종교의식도 정해진 형태를 따르기보다는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즉흥적 표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런 문화적 변화는 일상생활에도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이 바뀔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여행을 할 때도 모든 일정을 미리 정하지 않고 그 순간의 느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선호했다. 요리에서도 정확한 레시피보다는 재료와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을 즐겼다. 패션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다. 정해진 스타일을 고수하기보다는 매일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옷을 선택할 때도 그날의 기분이나 날씨, 만날 사람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화장이나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였다. 한 가지 이미지에 자신을 고정하지 않고 다양한 모습을 시도하는 것이 개성으로 받아들여졌다. 언어 사용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명확하고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가능성과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늘어났다. 단언하기보다는 여러 관점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의 대화가 선호되었다. 이런 변화는 처음에는 소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더 깊이 있는 대화와 상호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명확한 기준과 안정된 형태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느껴졌다. 특히 예술에서 해석의 여지가 늘어나면서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있었다. 교육에서도 명확한 답이 없는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챕터 9. 인류의 적응. 이런 문화적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갔다. 불확정성에 적응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사이의 차이가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확률론적 사고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모호함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꼈지만 결정론적 사고에 익숙한 기성세대는 여전히 명확한 답과 안정성을 추구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세대 간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익숙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확실한 지식을 전달하려 했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선호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도 학생들은 정답을 구하는 것보다 문제 자체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에 더 흥미를 보였다. 역사 수업에서도 특정 사건의 원인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을 이해하려 했다. 이런 변화는 교육제도 전반의 개혁으로 이어졌다. 표준화된 시험 점수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기 시작했다. 객관식 문제는 점차 줄어들고 서술형 문제가 늘어났다. 정답이 하나가 아닌 문제들이 많아졌고 학생들은 자신의 답에 대한 근거와 한계를 함께 제시해야 했다. 직업 세계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일어났다.
예측 가능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들은 점차 자동화되면서 사라졌고 불확실성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한 직종들이 늘어났다. 금융분석가는 정확한 예측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 평가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의사는 확실한 진단보다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능력이 요구되었다. 연구 분야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욱 뚜렷했다. 과학자들은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불확실성의 정도를 정량화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사회과학에서는 복잡계 이론이 주류가 되었고 인문학에서는 해석학적 접근이 더욱 정교해졌다. 예술 분야에서도 완성된 작품보다는 진행형의 창작 과정 자체가 작품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런 사회 전반의 변화는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스트레스 반응 패턴이 변화한 것이 첫 번째 징후였다. 전통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를 증가시켜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유발했다. 그러나 불확정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세대들에서는 이런 반응이 점차 약해졌다. 대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호르몬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신경 가소성의 결과였다. 불확정성에 자주 노출된 개인들의 뇌에서는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었다. 이는 불안과 두려움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했다. 동시에 우측 뇌방구의 활동이 증가하여 전체적이고 직관적인 사고 능력이 발달했다. 주의력과 집중력 패턴도 변화했다. 한 가지 대상에 오랫동안 집중하는 능력은 다소 감소했지만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그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불확정성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한 적응이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하나의 신호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의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 언어 처리 능력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관찰되었다. 모호한 표현이나 은유적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을 정확히 해석하는 능력도 발달했다. 이는 불확정성 사회에서 필요한 소통 능력의 진화로 볼 수 있었다. 기억 형성과 저장 방식도 바뀌었다. 정확한 사실보다는 경험의 전체적인 맥락과 감정적 색조를 더 잘 기억하게 되었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과거 경험을 현재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 유리했다. 또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기억에 저장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발달했다. 수면 패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REM 수면 단계가 길어지고 빈도가 증가했다. 이는 복잡한 정보를 정리하고 창의적 연결을 형성하는 뇌의 작업이 증가했음을 시사했다. 꿈의 내용도 더욱 추상적이고 상징적이 되었으며 꿈에서 얻은 통찰을 깨어있을 때 활용하는 능력도 향상되었다. 이런 생물학적 변화는 몇 세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환경적 적응으로 시작된 변화가 후성 유전학적 기전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 시작했다. DNA 서열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 유전학적 표지들이 변화했다. 특히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 패턴이 달라졌다. 이런 변화는 개별 가족 단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불확정성에 잘 적응한 부모들의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신경 발달 패턴을 보였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모호한 상황에서도 불안감을 덜 느꼈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놀이에서도 정해진 규칙보다는 즉흥적인 변화를 선호했다. 언어 습득 과정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이 세대의 아이들은 단어의 정확한 정의보다는 상황에 따른 의미 변화에 더 민감했다. 문법 규칙을 엄격히 따르기보다는 의미 전달의 효과성을 중시했다. 다국어 습득 능력도 향상되었는데 이는 서로 다른 언어 체계 사이의 모호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사회성 발달에서도 독특한 특징이 나타났다. 명확한 사회적 역할이나 위계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관계를 선호했다. 친구 관계에서도 고정된 우정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연결을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이 발달했다.
갈등 상황에서도 승부를 가르기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했다. 학습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암기보다는 패턴 인식 능력이 뛰어났고 부분적인 정보로부터 전체를 추론하는 능력이 발달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완벽한 답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답을 빠르게 찾는 것을 선호했다. 감정 처리 방식도 변화했다. 확실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중성화되었다. 예측 가능한 상황을 지루하게 느끼기보다는 안정감으로 받아들였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흥미로운 도전으로 인식했다. 이런 감정적 균형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창의성의 발현 방식도 달라졌다. 기존의 창의성이 기존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했다면 새로운 창의성은 서로 다른 영역의 아이디어들을 유연하게 조합하는 능력에 기반했다. 예술작품도 완성된 형태보다는 지속적인 변화와 진화를 전제로 한 형태가 늘어났다. 이런 변화들은 처음에는 개별적인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점차 전체적인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불확정성에 적응한 세대들은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 자체를 새롭게 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만든 기관과 시스템들은 불확정성을 전제로 설계되었고 이는 다시 다음 세대의 적응을 가속화했다. 챕터 10. 확률적 문명의 완성. 이런 환경적 재구성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었다. 불확정성을 내재화한 세대들이 만든 제도와 시스템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안정성 지향 구조와 유사점을 찾기 어려웠다. 교육 시스템에서는 정답을 찾는 능력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조합하는 능력을 우선시했다. 법률 시스템은 엄격한 규칙 적용보다는 상황적 판단과 유연한 해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특히 두드러졌다. 예측 가능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통적 투자 방식은 점차 사라졌다. 대신 변동성 자체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등장했다. 기업들은 장기적 계획보다는 즉각적 적응 능력을 경쟁력의 핵심으로 간주했다. 시장 예측의 정확도보다는 예측 실패에 대한 복원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 고정된 용도를 전제로 한 건물들은 점차 줄어들고 다목적으로 변환 가능한 구조물들이 늘어났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적응형 시스템처럼 운영되기 시작했다. 교통체계는 실시간 변화에 반응하여 경로와 수단을 자동 조정했고 공공시설들은 수요의 변화에 따라 기능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인간관계와 사회구조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평생 지속되는 고정적 역할이나 지위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었다. 대신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 관계들이 일반화되었다. 가족 구조도 전통적인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조합과 재조합을 반복하는 네트워크 형태로 발전했다. 이런 변화는 개인의 정체성 개념도 함께 변화시켰다. 개인의 정체성은 더 이상 고정된 특성들의 집합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상황과 맥락에 따라 활성화되는 다양한 측면들의 조합으로 이해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을 설명할 때 고정된 직업이나 소속보다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과 관심 영역들을 언급했다. 자아 실현의 목표도 일관된 자아를 확립하는 것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발현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언어 사용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확정적 표현보다는 가능성과 조건부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늘어났다. 절대적 판단보다는 상대적이고 맥락적인 평가가 일반화되었다. 새로운 단어들과 표현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이 가속화되었다. 언어 자체가 고정된 의미 체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도구로 인식되었다.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완성된 작품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지고 지속적인 변화와 진화 과정 자체가 예술의 본질로 받아들여졌다. 관객의 참여와 상호작용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작품들이 주류가 되었다. 창작자와 수용자의 경계도 모호해져서 누구든지 기존 작품을 변형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는 불확정성을 제거하려는 시도 대신
불확정성과 공존하는 방법론이 발달했다. 정확한 예측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적응 능력이 중시되었다. 기술 개발의 방향도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인공지능 시스템들도 정확한 답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제안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교육 방법론에서는 지식 전달보다는 학습 능력 자체를 기르는 것이 핵심이 되었다.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르는 것보다는 개별적 탐색과 발견을 장려하는 방식이 확산되었다. 평가 방식도 정답 여부가 아니라 사고 과정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학습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학습 경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의료와 건강관리 분야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 질병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시도보다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적응 과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치료 철학이 바뀌었다. 개인차와 상황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가 표준이 되었고, 환자 자신의 자가조절 능력을 기르는 것이 치료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정치와 거버넌스 시스템에서는 가장 극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고정된 정치 구조나 영구적인 정책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시스템이 발달했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도 고정된 임기보다는 성과와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시민 참여 방식도 주기적 선거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피드백을 통한 실시간 조정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이런 변화들은 개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강화하는 거대한 시스템 변화의 일부였다. 각 영역의 변화가 다른 영역의 변화를 촉진하고, 그 결과 전체 사회가 불확정성을 기본 전원제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명으로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문명의 핵심 가치들 중 일부는 사라지고 새로운 가치들이 등장했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추구는 더 이상 최고 가치가 아니었다. 대신 적응성과 유연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았다. 효율성보다는 탄력성이, 최적화보다는 다양화가 우선시되었다. 개인의 성공도 목표 달성 여부가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서의 적응 능력으로 평가되었다. 소유의 개념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물리적 소유물보다는 관계와 경험에 대한 접근권이 더 중요해졌다. 재산의 가치도 고정된 용도나 기능이 아니라 다양한 활용 가능성으로 평가되었다. 지적 재산권 같은 개념들도 창작자의 독점권보다는 집단적 창조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로 제정이 되었다. 시간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과거를 고정된 기록으로, 미래를 달성해야 할 목표로 보는 선형적 시간관이 약화되었다. 대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순환적 시간관이 확산되었다. 계획과 실행의 구분도 모호해져서 모든 행동이 동시에 계획이자 실행이며 평가인 상태가 일반화되었다. 이런 변화들의 누적 효과로 인류 문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화했다. 중앙집권적 통제나 위계적 조직보다는 분산적 네트워크와 자율적 조정이 주요 운영 원리가 되었다. 거대한 기관이나 시설보다는 소규모 단위들의 유연한 연결과 조합이 사회의 기본 구조가 되었다. 갈등 해결 방식도 변화했다. 승부를 결정하는 대립보다는 상호 조정과 공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서로 다른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능력이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 되었다. 경쟁보다는 협력과 상호 보완이 주요 상호작용 방식이 되었다.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시도보다는 자연의 변화 과정에 적응하고 조화하려는 접근이 확산되었다. 기술 개발도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불확정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지속 가능성의 개념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서 지속적인 적응과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제정이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문명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안정된 사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사회는 불안정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지속적인 변화와 불확정성을 자연스럽고 건전한 상태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형태의 안정성을 보여주었다.
개인들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조직들은 급변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기능했다. 사회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적응형 시스템처럼 작동하면서 어떤 외부 충격이나 내부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적응 능력은 개별 구성 요소의 뛰어남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유기적 연결에서 나왔다. 문명의 발전 방향도 바뀌었다. 특정 목표를 향한 직선적 진보보다는 다양한 방향으로의 확산적 탐색이 주요 발전 방식이 되었다. 혁신과 개선이 중앙에서 계획되고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확산되는 과정이 일반화되었다. 실패와 성공의 구분도 모호해져서 모든 시도가 전체 시스템의 학습과 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활용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절대적 진리나 확실한 사실보다는 상황적 유효성과 임시적 유용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 전문가와 일반인의 구분도 유동적이 되어서 맥락과 상황에 따라 누구든지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일부 전통적 가치와 제도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영구적 권위나 불변의 진리에 대한 믿음, 완벽한 통제에 대한 추구, 절대적 안전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대신 변화에 대한 개방성,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 다양성에 대한 존중 같은 새로운 가치들이 문명의 기초가 되었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고정된 자산의 소유보다는 기회와 가능성에 대한 접근권이 더 중요해지면서 전통적인 부와 가난의 개념이 희미해졌다. 누구든지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영구적인 계층화가 어려워졌다. 교육 불평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완화되었다. 정형화된 지식의 전달보다는 개별적 탐색과 발견을 중시하는 교육 방식에서는 출발점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직결되지 않았다. 모든 개인이 자신만의 독특한 학습 경로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일률적인 평가와 서열화가 의미를 잃었다. 사회적 갈등의 양상도 변화했다.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대립보다는 다양한 관점과 접근법 간의 창조적 긴장이 주요 사회 역학이 되었다. 갈등 해결의 목표도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창출이 되었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람들은 더 이상 일생을 관통하는 일관된 계획이나 목표를 추구하지 않았다. 대신 각 순간과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를 수용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 살았다. 개인의 행복도 특정 목표의 달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 과정에서 찾았다. 인간관계에서는 소유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보다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관계가 일반화되었다. 사람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했고, 이런 관계들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했다. 외로움이나 소외감도 줄어들었는데, 이는 고정된 소속감보다는 유동적 연결감이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상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일과 여가의 구분도 모호해졌다. 모든 활동이 동시에 생산적이면서 창조적이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의무와 선택의 경계가 희미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선택지를 탐색하고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선택했다. 이런 개인적 변화들이 누적되어 사회 전체의 문화와 정신이 바뀌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문화보다는 지속적인 개선과 실험을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대한 개방성이 늘어났다.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학습 조직처럼 작동하면서 모든 경험이 집단적 지혜의 축적에 기여했다. 이렇게 진화한 문명은 외부 관찰자에게는 매우 이상하고 불안정해 보일 수 있었다. 고정된 구조나 명확한 위계 질서를 찾기 어려웠고, 예측 가능한 패턴이나 일관된 원칙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 문명 내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태가 가장 자연스럽고 건전한 상태였다. 그들은 변화를 위험이나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불확실성을 문제나 결핍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변화와 불확실성을 삶의 활력과 창조성의 원천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근본적인 인식 전환은 수백 년에 걸친 점진적 적응의 결과였지만 그 최종적 형태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문명과도 닮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이 새로운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 가능성이었다. 하지만 이는 현 상태를 영원히 유지한다는 의미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었다. 지속적인 변화와 적응을 통해 어떤 환경 변화나 내부 충격에도 견뎌낼 수 있는 근본적 탄력성을 의미했다. 이런 탄력성은 개별 요소의 강인함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다양성과 상호 연결성에서 나왔다. 또 다른 특징은 창조성의 극대화였다. 모든 개인과 집단이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혁신과 발명이 일상적인 활동이 되었다. 창조적 활동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되었다. 세 번째 특징은 포용성이었다. 다양성을 문제나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풍요로움과 가능성의 원천으로 인식하는 문화에서는 배제나 차별이 설 자리가 없었다. 모든 차이와 다양성이 전체 시스템의 적응력과 창조력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이런 문명의 진화 과정을 되돌아보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하나의 물리적 사실이 어떻게 인간 사회의 모든 측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변화는 누군가의 의도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물리적 현실에 대한 인간의 점진적 적응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 한계로 인식되었던 불확정성이 점차 사회적 제도와 개인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인류 문명 전체의 근본적 전환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본성이나 사회의 기본 구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적응 능력이 새로운 환경에 맞게 발현된 것이었다. 최종적으로 나타난 문명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였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함께 진화하는 능력을 갖춘 문명은 어떤 도전이나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이것이 불확정성의 원리를 완전히 받아들인 인류 문명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기술로 제거할 수 없는 물리적 현실에 적응한 결과로 나타난 이 새로운 문명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사회의 많은 특징들을 실현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함이나 확실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함과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함으로써 달성된 것이었다.